안녕하십니까. 김서정의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은 사랑의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랑? 글쎄 그것은 뭐 필이 통해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이론을 한번 어떤 이론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 왜 콩깍지가 씌워지고 상대방이 이상화하게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적 과대평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유형은 보면은 뭐 열정적인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친밀감, 따뜻함을 유도하는 그런 오랜 믿음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그런 사랑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헌신, 그리고 사랑의 인지적 요소인 감정보다는 생각과 의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특징을 이제 여러 유형들을 보면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정이라는 거 있죠. 우리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그마한 편지들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우정은 뭐 영원히 잊지 말자, 우정은 영원히 갈 것이다, 뭐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친구들한테 같은 성으로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하고 익숙하지만 불꽃이 튀지 않는 그런 사랑이 우정이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아주 엄청 뜨겁죠. 뜨겁지만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리고 첫눈에 빠지는 사랑이겠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그런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 풋사랑, 뭐 그리고 철없는 사랑, 그런 게 열정적인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사랑이 있습니다. 공허한 사랑 그러면은 왠지 지금 공허라는 말만 들어도 좀 외로워진 느낌인데, 오래되고 실증난 부부나 중매 결혼으로 그렇게 이제 사랑이 돈독한 사랑보다는 덤덤하고 그냥 가족 같고 그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처럼 내 결정이 아닌 중매 결혼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맺어져서 결혼식 날 남편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맺어주거나 이제 뭐 동네에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에 중매쟁이들이 맺어주는 경우, 그런 사랑이 공허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낭만적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이 애정관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성적 매력에 빠져서 열정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의 사랑, 그리고 의무와 책임이 없는 그런 사랑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쩌면은 또 솜사탕 같은 사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행 가서 뭐 하룻밤의 사랑, 그런 것도 낭만적 사랑에 속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랑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랑은 만나자마자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정적인 이제 친밀감이 없겠죠. 오랫동안 이렇게 친밀감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보자마자 그냥 맺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러면은 되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애적인 사랑, 우애적, 말 그대로 서로 편안하고 거절당할 일이 없는 아주 편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라진 헌신에 기초한 장기적인 우정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그리고 완숙한 사랑,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친밀감, 열정, 헌신이 고루 갖춰진 놀라운 경지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다 알고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그를 더 존중해주는 그런 사랑이 완숙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짝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짝사랑을 넣은 이유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제가 1학년이었고 3학년에 오빠를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친구가 저 오빠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걔가 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뭐 깔끔한 거 뭐 여러 가지로 제 눈에는 나쁘지 않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일기에다가 그 짝사랑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 화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말들을 많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 속의 인물로 만들다가 진짜 현실 속의 남자를 만났을 때 그 괴리감은 크겠죠.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면서 정말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들을 여러 가지로 보면은 뭐 삼원색 사랑이라고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낭만적 사랑, 유의적 사랑, 우애적 사랑을 이렇게 삼원색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삼원색 사랑이 뭐냐면 광신적인 사랑, 그리고 실용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이렇게 써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낭만적, 정열적, 광신적, 소유적 사랑은 약간의 이성이 비이성적으로 아주 과도하게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조금 부작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애적 사랑, 그런 동료의 형제, 자매 같은 한결같은 사랑이 또 있죠.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 의무감에서 오는 소유보다는 행복을 위해서 조금 약간 물러서서 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애적 사랑이. 그러면은 사랑과 낭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애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낭만적 사랑과 결속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만적 사랑은 그야말로 강한 이제 감성적 쾌감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는 맥박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또 땀이 납니다. 그리고 강한 강박증이 온다는 거예요. 환자하고 유사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이렇게 방출하는 수치가 그 환자하고 수치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증상이면 스트레스 상황 있잖아요.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 상황. 그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그 흥분제 역할을 하면서 고성능 마약을 먹은 거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정열적이라는 그 말 열자가 그대로 녹아나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러면은 아드레날린과 사랑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탐닉적이고 취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욕구,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초기에는 이제 막 사랑에 배고픔을 느껴서 막 갈구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낭만적 사랑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이 그렇게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랑을 할 때 또 도파민이 그렇게 또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낭만적 멋진 사랑을 할 때 중추신경계의 시상하부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전기적 감각 자극을 일으켜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기쁘고 쾌락. 그렇죠. 사랑을 할 때는 기쁘기도 하고 또 그에게 또 성질나면 또 흥분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리고 핑크 렌즈 효과다. 그리고 이제 뭐 열정이 한 1에서 3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중독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 느낌을 이제 계속 맛보고 싶어서 바람둥이들이 그런 현상을 계속 맛보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바람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와 동급격인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면은 완벽한 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맘을 알아주기를 희망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혼에 대한 이 과정이 있겠죠. 연애를 하고 이제 친밀감이 형성돼서 사랑도 나누고 결속감을 유지해서 자손을 번창시키고 이런 회전 구조를 갖죠. 그래서 결속감이 형성이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열정이 이제 식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잔잔한 내면적 사랑으로 이제 부부가 가겠죠. 그리고 친밀감, 종속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겠죠. 그리고 제가 화학적인 그 이제 바소프레신은 출산 시에 이제 자궁의 이완과 축소를 하도록 하는 성분입니다.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때 옥시토신이라는 성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게 그 남성에게 모성애를 자극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또 여성에게는 그 남성을 사랑할 때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모성애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낭만적 사랑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책임감도 있죠. 그래서 낭만적 사랑은 또 한편으로서는 책임감이 또 없는 정신병의 일종인 전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낭만적 끌리는 초기 유도제 그런 걸로 인해서 관계를 이제 영구히 하는데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낭만적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착과 이제 연애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막 그 텔레파시 그게 막 찌릿찌릿 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눈빛이 오고 가죠.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그 눈빛이 오고 가죠. 그러면 이별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올까요? 이별했을 때는 눈이 흔들리면서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떠났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겠어요? 비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원통해하는 그런 눈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애착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애착의 유형과 연애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착 유형에 들어가면 그 안전한 그 이제 1에서 3세가 제가 태아기 때 굉장히 태아기 그다음 영아기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그 영아기 때 그 애착 관계가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착의 유형을 패턴을 보면 안전한 애착 유형 같은 경우는 1세에서 60%, 65% 정도가 이제 이런 안전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색을 하죠. 엄마가 있나 없나 하면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또 애착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탐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피하는 애착 유형 같은 경우 약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엄마를 회피합니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탐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와 이 애착 관계가 얼마나 안 좋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혼란된 무지향적 애착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5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 저항하고 회피하고 그 다음에 불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태가 된 사람들이 커서 많은 범죄를 유발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연애 패턴의 관계에 보면은 애착 유형과 이제 엄마하고 아가하고 그 관계가 상호작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애착 기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59%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원만하고 만족하고 이혼율도 낮고, 그 다음에 자신을 호신하고 자신을 이제 보호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외로움 점수가 낮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반응도 잘하면서 배려심도 있었던 엄마와의 관계죠. 그래서 그 관계가 안전한 애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관계에서도 이제 염려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안전하게 있는 그 자체겠죠. 그러면 불안하고 양가적 감정인 관계, 그런 거는 한 19% 정도 된다고 했는데, 관계에서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고 집착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이 경우는 외로움의 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면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엄마가 이제 부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떠날까봐 불안한 상태, 그런 종류가 불안한 양가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피적 애착형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되는데, 타인과 친해지기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게 보면은 왜 성인이 되었어도 가까이 바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피적 애착형이죠. 그리고 불편하고 불신하고 서로 의지를 안 하고 그냥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는 엄마가 냉담하고 엄마가 이제 뭐 차갑고 배척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인 경우는 외로움은 한 중간 정도 탄다고 해요. 그리고 낭만적 사랑과 지속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보면서 안전한 애착 유형을 가지려면 아기의 신호에 이제 민감해야 되겠죠. 아기가 이제 뭐, 나 오줌 쌌어, 축축해 하면서 응아응아 울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얼른 갈아줘야 되는데 본체 만취한다든가 다른 일을 한다든가, 그리고 아기가 나 우유 먹고 싶어 응아응아 그럴 때 배고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우유를 주고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무반응하고 그랬을 때 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적인 상호작용이 잘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을 즐기고 정서 표현도 잘하고 탐색 활동도 이렇게 부추겨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이렇게 안전한 애착 유형이 되는 거죠. 까다롭고 짜증내고 자극에 무반응하고 정서적 지지도 못 받은 아이들 경우는 아무래도 일관성이 부족한 엄마죠. 그런 부모에게는 불안과 분노를 느끼게 되겠죠. 그 아기지만은 아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잘못인 것 같아요. 아기는 어른이 생각하는 반응보다 더욱더 훨씬 민감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까다롭고 짜증내는 그런 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항형이고, 회피형인 같은 경우는 엄마의 성격이 좀 무섭다 그럴까요? 엄격하고 완고하고 자중심적이고 열정적으로 아기의 원치 않는 것을 막 강요하고 그리고 자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감정을 표출하고 이런 형이 이제 회피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혼란된 무지향적 형이 있습니다. 엄마를 아주 좋아하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과 학대 그리고 방치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혼란하고 엄마로부터 이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오고 생활에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도 혹시 저 사람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질 않나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의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이제 슬픔과 행동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 시절에 애착이 이렇게 딱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약하고 조금 뭐랄까 그 반응에 흡수력이 빠른 사람,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성장하면서 친밀 관계가 이제 변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른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샤인이라는 이제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정말 완고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은 이제 호주 사람인데 그 유학 가는 것도 아버지의 반대로 막 못 가다가 어떤 작가의 힘으로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현상이 피아노를 치는 순간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순간에 그 이제 정신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어요. 그리고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퇴원을 해서 피아노를 이제 어느 이제 레스토랑에서 치면서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도 그 현상이 문득 나오면서 뭐라 그럴까 막 밖으로 뛰쳐나가고 발갈을 벗고 막 책도 막 물에다 적시고 이상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피아노 치는 데는 천재적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을 그 여류 작가가 수용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힘들어하는 생활을 했지만은 그 엄마같이 품어주는 그런 그 여류 작가의 그 힘으로 그가 이상한 행동은 계속은 하지만 그래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 어렸을 때의 그 분노를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가 피아니스트로서 열정을 보일 수 있게 장을 만들어주는 걸 볼 때 그 친구는 아무래도 그분은 그 자기의 역량을 많이 발휘하는 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 그 분노하는 마음을 어딘가에서 해소해주면 또 다른 그가 탄생하는 것처럼 늦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그 분노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영아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을 한다는 그 사랑의 이론을 하면서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 때 표출하는 거에 밑바닥은 역시 아기 있을 때 그 잘 키워낸 엄마의 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싸움 안 하면서 정말 좋은 관계로 결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